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가상화폐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가상사건 이혼 소송을 담당할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재산 분할을 하면 이제 조회했던 재산 내역이 부동산, 그리고 예금, 채권, 주식 뭐 요 정도였거든요. 예탁결제원 이런데 요즘에는 추가된 게 이제 가상자산이에요. 그래서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곳에 가상자산을 다 조회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가상자산까지 다 조회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재산의 내역으로 포함을 시켜요. 실무상 관행은 일단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소재기나 혼인 파탄시 기준으로 해서 가상자산의 시가를 계산을 하고 그게 적극자산의 내용으로 포함이 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상자산이 그만큼 대중화되어서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하나의 예금채권처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데 가상자산을 가상화폐 뭐 이더리움 또는 뭐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 이런 데 투자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죠.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이제 개인 간에도 이제 가상자산, 그러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빌려주거나 또는 그걸 채굴을 하는데 채굴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뭐 전기세나 뭐 인건비를 주고 어떤 업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서 채굴을 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빌려준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채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채굴을 한 가상화폐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가? 일단 가상자산을 빌려줬거나 이제 가상 채굴 계약을 맺어서 이제 가상화폐를 채굴을 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럴 땐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은 종류물 채권이에요. 종류물 채권이기 때문에 뭐 얼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무슨 어떤 암호화폐를 언제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청구 취지에 들어가요. 근데 가상자산의 특성이 있어요. 가상자산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의 특성상 이게 해킹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장 완벽한 암호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해킹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현재까지. 그 이유는 어떤 네트워크상의 이런 블록체인에서 또 한 가지를 만들려면 이거 다음에 연결되는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전 네트워크상에 이게 다 퍼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집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죠. 강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언제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라라는 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를 돈으로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함께 청구가 들어가고 항상 이 내용이 붙은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일단 인도하지만 이게 돈과 달리 강제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언제 시가로 산정한 그 금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이 항상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얼마를 돈으로 지급하라라는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런 판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판결들에서 그러면 그 기준, 시가를 언제로 산정할 거냐 이게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이행불능이 돼서 사실 손해배상을 구할 때는 이행불능이 되는 그 시점,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행불능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종류물 채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 대행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채굴된
채굴됐는데 그게 채굴이 된 그 가상화폐에 간 지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갑에 이제 얼마가 채굴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그 가상화폐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인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이행 불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종류물 채권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든지 그 가상화폐를 다른 데서 구해서 줄 수 있어. 구매해서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행불능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실무상의 판결 이제 트렌드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 판례로 그게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시적인 판례가 나오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소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행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선고시, 그러니까 변론 종결시죠.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를 산정을 해서 그 당시에 환산한 그 금액을 지급을 하도록, 이 부분에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아직 뭐 확립된 그런 법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행 불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가는 거다.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게 법리가 좀 더 구체화되게 되면 과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건지 이게 이행 불능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세분하게 논의가 나오고, 이거는 뭐 대법원 차원에서 이건 이행 불능이다 아니면 이건 강제 집행이 불능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상화폐는 이게 시가 등락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행 불능시가 굉장히 높았고 변론 중과실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원고 측에서는 이행 불능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한정해 달라고 할 거고, 이행 불능시 굉장히 낮았는데 변론 종결시 굉장히 시가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피고 측에서는 이행 불능시로 해달라고 할 거고, 이제 원고 측에서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정을 해달라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법리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제 강제 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시가로 배상을 하도록, 변론 종결 시 시가로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금융 상품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실 때는 반드시 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꼭 그 이제 소송 청구나 판단을 받는 부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